완벽해 보였습니다. 유기농 재료 3분 데치기, 칼 같은 수면 교육.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완벽한 엄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처절한 비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빗속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흠뻑 젖은 시어머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 저는 가짜예요. 저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엄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들키고 싶지 않다. 고아원 출신 며느리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담긴 낡은 육아일기장 한 권. 이것은 갈등의 기록이 아닙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기까지 걸린 가장 아프고 아름다운 34년의 여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서울의 한 30평대 아파트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부엌 식탁 위를 오가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4살의 워킹맘 김지연은 출근 준비를 서두르면서도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에게 빽빽하게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시간대별로 분 단위로 쪼개진 아들 민준이의 하루 일과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의 프로젝트 기획안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유식 메뉴는 브로콜리 닭가슴살 미음이에요. 여기 레시피 적어뒀으니까 꼭 이대로만 해주세요. 브로콜리는 유기농 매장에서 산 거라 비싼 거니까 줄기 부분은 다 잘라내시고 꽃송이만 쓰셔야 해요. 그리고 데칠 때는 정확히 3분이요. 더 삶으면 영양소 다 파괴되는 거 아시죠? 65세의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을 찡그리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들은 그저 검은 점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손마디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쥐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3분. 꽃송이만. 순자의 대답은 기어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대충 알았다는 식의 태도가 불안했습니다. 어머님,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 알레르기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지금 식습관 안 잡히면 평생 고생해요. 지연은 현관문 앞에 놓인 유모차를 한 번 더 점검하고 1살배기 아들 민준이의 볼에 급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 냄새, 그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지연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는 애써 현관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지연이 떠난 집안에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메모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돋보기를 찾아 쓰고 글씨를 읽으려 애썼지만 그램지 단위로 적힌 계량 수치는 평생 눈대중과 손맛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무 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로콜리 30g, 쌀가루 20g. 이걸 일일이 어떻게 잰단 말이냐. 오후 2시입니다. 민준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유기농 브로콜리는 시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찬장에서 햅쌀을 꺼냈습니다. 물에 불려 정성껏 빻아 뽀얀 쌀물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미가 만든 쌀미음이 최고야. 내 아빠도 이거 먹고 장군감처럼 컸어. 브로콜리니 뭐니 그런 풀떼기보다 쌀눈이 살아있는 이게 진짜 보약이지. 순자는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의 방식대로 미음을 끓였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으로 젓고 또 저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요즘 방식은 없었지만 손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며느리의 레시피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벗기도 전에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 놓인 이유식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안도감이 아닌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버려진 브로콜리 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브로콜리 안 넣으셨죠? 순자는 젖병을 닦다 말고 흠칫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애가 배고파서 보채는데 그걸 언제 데치고 썰고 하니. 그냥 쌀미음 푹 끓여서 먹였더니 아주 잘 먹더라. 개워내지도 않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분 부족해서 고기랑 채소 꼭 먹여야 한다고요. 쌀미음만 먹으면 애가 영양실조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세요? 순자는 젖병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허리를 두드려가며 손주를 돌본 공은 온데간데 없고 고작 브로콜리 하나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양실조는 무슨. 내 남편도 다 그렇게 컸다. 유난 떨지 마라. 순자의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는 지연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지연에게 가족과 양육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지 못했다는 콤플렉스, 내 아이만큼은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유난이라는 두 글자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공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입니다. 퇴근한 지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현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넋을 잃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두 돌도 안 된 아이의 눈동자가 TV 불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칠게 리모컨을 낚아채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멍하니 있던 민준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반찬으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애미 왔냐? 왜 갑자기 TV는 끄고 그래? 애 놀라게. 지연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TV 셋톱박스의 전원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3세 미만 아이 뇌 발달에 미디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가 현실에는 반응 안 하고 자극적인 영상에만 반응하게 된다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절대, 네버, TV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잘못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엄마 없는 자식 소리를 듣게 될까봐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서슬 퍼런 기세에 기가 죽었습니다. 콩나물을 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화장실 좀 가려고. 애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잠깐 틀어준 거야. 10분도 안 됐어. 잠깐이라뇨. 그 잠깐이 아이 뇌를 망친다고요. 어머님 편하자고 애를 망치시면 어떡해요? 편하자고. 그 말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관절이 다 닳도록 손주를 업어 키우는 것이 고작 내 몸 편하자고 하는 짓으로 치부되다니 순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의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 민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칠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드신 분한테. 지연이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 남들 다 보여주는 뽀로로 좀 보여줬다고 민준이 바보 안 돼. 당신한텐 그게 그냥 뽀로로겠지. 나한텐 아니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책에 나온 대로 안 하면, 정해진 대로 안 하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안 알아줘? 왜 나를 유난 떠는 미친 여자 취급해? 지연은 끝내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깊은 상처를 고아로서 겪어온 결핍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의 어머니와 방 안의 아내는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구내식당입니다. 지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으로 쌀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입사 동기 박미영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김지연.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시체 썩은 물 같다, 얘. 미영은 평소에도 지연에게 미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연이 여전히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차였습니다. 너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지? 쯧쯧.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니? 공짜 좋아하다가 애 버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친구도 시어머니한테 맡겼다가 애가 사투리 쓰고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녀서 결국 유치원 가서 왕따 당했잖아.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인 줄 아니? 베이비시터 써. 돈 아끼려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미영의 말은 지연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돈 아끼려다 애 버린다는 말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사실 지연도 베이비시터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시어머니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퇴근길입니다. 지연은 홀린 듯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카트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담았습니다. 한우 1등급 안심, 병당 5만 원이 넘는 유기농 아기 주스, 프랑스산 치즈, 독일제 원목 교구. 마치 돈으로 자신의 모성애를 증명하려는 듯 그녀는 미친 듯이 카트를 채웠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쇼핑의 기쁨보다는 전투에 나가는 병사의 비장함에 가까웠습니다. 내 방식이 맞아. 내가 최고로 키울 거야. 아무도 무시 못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순자와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입가에는 갈색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린 것은 시중에서 파는 달디단 초코 과자였습니다. 자, 해봐라. 달달하니 맛있지? 지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값비싼 쇼핑백들을 현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우르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최고급 식재료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간 지연은 순자의 손에 들린 과자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과자가 허공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찢어놓았습니다. 제가 단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설탕이 아이 뇌세포 파괴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우스우세요? 순자는 벼락 같은 고함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손주에게 과자 한 조각 먹인 게 이토록 큰 죄란 말인가 싶어 순자의 떨리는 손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니, 애가
옆집 애가 먹는 거 보고 하도 침을 흘리길래 딱 한 입만. 핑계 대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제 육아 방식이 싫으신 거죠? 제가 고아라고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비수가 되어 순자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가, 너 말이 심하구나. 심한 건 어머님이죠. 내 아이 망치지 마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 눈앞에서 사라지시라고요.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발로 지지겼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무서운 모습에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지겨진 과자 부스러기처럼 산산조각난 마음을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의 소란에 놀라 지쳐 잠들었고 집안에는 태풍이 지나간 뒤의 폐허 같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간헐적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내뱉었던 독설들이 웅웅거리며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34년의 결핍이 고름처럼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지연의 등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마자 지연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앉았습니다.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는 더 이상 민수가 알던 차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나가라니. 엄마가 과자 한 봉지 때문에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시달리고 돌아와 쉴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집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과자 한 봉지. 당신한텐 그게 고작 과자 한 봉지로 보여요? 그건 내 원칙이에요. 내 자존심이고 내 아이를 지키려는 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매번 짓밟아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다고요. 왜일까요? 내가 우스우니까요. 내가 고아라서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가 당신을 무시해. 자격지심 좀 그만 부려. 엄마가 당신 얼마나 아끼는데.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예민하고 날카롭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예민하다. 그 단어들이 지연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가장 내 편이어야 할 남편조차 자신을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 미친년이에요. 당신네 식구들 눈에는 내가 유난 떠는 미친년으로 보이겠죠. 다들 내가 망가지길 바라는 거죠? 내가 실패해서 거봐. 부모 없는 년이라 자식 교육도 못 시키네 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연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가 설 곳은, 숨 쉴 곳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트렁크에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민준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지연은 아이의 볼에 손을 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손이 아이에게 닿으면 아이가 깰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불행이 아이에게 옮겨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자격이 없어서. 지연은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려 있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민준이 좀 부탁해요.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아내는,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이 떠난 자리는 거대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젖병과 이유식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지뢰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처가도 없는 아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서울 시내 모든 모텔과 찜질방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엄마 냄새가 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안 것인지 민준이가 또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끙 하고 신음하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파열음이 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10kg 넘는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할미 여기 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순자는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지연이 냉장고에 붙여둔 빽빽한 육아 수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아주지 말 것, 일정한 시간에 수유할 것. 그 규칙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유언처럼 혹은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순자는 혹시 며느리가 돌아왔을까 싶어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부녀회장 왕 여사였습니다. 왕 여사는 걱정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 진짜 며느리 나갔어? 어쩐지 밤새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더라니. 쯧쯧. 내가 뭘 했어? 요즘 젊은 것들 오냐오냐 하면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니까. 아예 짐 싸들고 나갔다며? 독하다 독해. 애 버리고 가는 년이 사람이야?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미워도 내 식구였습니다. 내가 욕하는 건 몰라도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왕 여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뭐? 남의 집구석 염탐하러 왔으면 그만 보고 가시라고요. 애 버린 거 아닙니다. 잠깐 머리 식히러 간 거예요. 내 며느리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어서 가세요. 순자는 왕 여사의 코앞에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에 엎인 민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토닥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이는 정말 고아가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날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고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쌍화탕 한 병과 꼬깃꼬깃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쇼. 애기 엄마 금방 올 거요. 마이너스 경비실 박씨. 투박한 글씨를 보며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쌍화탕 병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과 가족보다 나은 남. 세상이 야속하고 며느리가 원망스럽고 이 늙은 몸뚱이가 서러운 밤이었습니다. 닷새째가 되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젖병을 삶으려다 손을 대었습니다. 민수는 퀭한 눈으로 집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썩어가는 음식 냄새와 젖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순자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민준이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며느리 지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깔끔했던 방은 주인이 떠난 자리를 비우며 스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 서랍장을 열어 새 기저귀를 찾던 중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민준이 육아일기라고 며느리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휑한 방바닥에 앉아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훔쳐보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혹시라도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 앞부분은 빽빽한 육아 정보들로 가득했습니다. 생후 1개월 수유텀, 터미타임, 이유식 소독법. 며느리가 그토록 괴롭히던 요즘 방식의 실체가 고작 이 노트 한 권이었다는 사실에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노트를 덮으려다 뒷장의 종이 질감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에 젖었다 마른 듯 쭈글쭈글한 뒷장을 펼치자 그곳에는 정자체가 아닌 휘갈겨 쓴 듯한 며느리의 진짜 일기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무섭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났다. 39도. 내 탓인 것 같다. 내가 어제 창문을 덜 닫았나? 어머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님 눈빛이 무서웠다. 애미가 돼서 애 하나 건사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엄마가 열날 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엄마를 가져본 적 없는 아이가 엄마가 되어야 하는 공포. 시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결핍이 들통날까봐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 좀 안아주고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머리 좀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외롭다. 마지막 문장에서 글씨는 눈물 자국에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것. 순자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굴 때마다 괘씸해했던 자신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 날선 가시들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여린 몸부림이었음을 노모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가득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가 울려 퍼졌고 창밖에는 며느리의 눈물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젖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연의 30년 묵은 고백들이 붉은 핏자국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산타 행사를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웃는데 나만 울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는 후원자들이 보내준 단체 선물만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물은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오직 너만을 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포장을 3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뭘 그리 유난을 떠냐며 포장지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낭비가 아닌데. 이건 내 마음인데.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내 선물이, 내 마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핀잔을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축 처진 어깨와 붉어진 눈시울이 그제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월 1일. 새해입니다. 민수 씨가 부럽습니다. 민수 씨가 체했다고 하니 어머님이 당장 바늘을 가져와 손을 따주셨습니다. 등을 두드려주며 내 새끼 아프지 마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아픈데 나도 며칠 전부터 몸살인데 말입니다. 나한테는 밥 잘 챙겨 먹으라는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딸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니까요. 엄마가 있는 기분은 저런 걸까요? 등 두드려주는 그 투박한 손길이 너무 부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소리 죽여 울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밀었던 수많은 육아 규칙들은 사실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아니,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한 번만이라도 김대리나 며느리가 아니라 아가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퍼주면서 고생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나는 이 지옥 같은 육아 전쟁도 다 견딜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방인입니다. 순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를 찾지 않으면 평생 후회 속에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 끝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겉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새도 없이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며느리의 일기장을,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너 지연이 자란 곳 어디냐? 그 고아원 이름이 뭐냐고.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안나의 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순자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고 거실에서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리고 가기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렇다고 혼자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인터폰을 향했습니다. 순자는 경비실을 호출해 박씨 아저씨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며느리 찾으러 가야 하는데 이 핏덩이를 빗속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딱 2시간만 봐주세요. 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박 경비원은 순자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흔쾌히 올라와 주었습니다.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도로변으로 달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파주 안나의 집으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기사님. 내 딸이 거기 있어요. 내 딸이 빗속에서 떨고 있다고요. 순자의 절규에 기사는 미터기를 꺾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순자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기장 표지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간다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외진 곳, 안나의 집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우산도 없이 내려 빗속을 뚫고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텅 빈 운동장 한 구석 벤치에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해진 얼굴과 넋이 나간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를 발견한 지연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지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의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으면 저럴까 싶어 순자는 와락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며느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시어머니의 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땀 냄새와 분유 냄새가 섞인 그리운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지연의 귀에 박혔습니다. 아가, 애썼다.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어. 순자는 며느리의 젖은 등을 억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일기장에서 지연이 그토록 원했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빴어. 내가 엄마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엄마 노릇을 못해줘서 그런 거야. 이 못난 시어미가 죄인이다. 내 딸이라는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속 댐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나 버리지 마세요. 순자는 지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 안 버린다. 이제 내가 내 엄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친정엄마다. 비로소 기나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던 아들 민수가 달려나왔습니다. 민수는 빗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두 사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옷이 서로의 눈물과 빗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느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부엌에서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베테랑 주부 순자와 요리라고는 레시피대로 계량하는 것밖에 모르던 초보 주부 지연이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계량컵을 들고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물은 이 정도면 될까요? 레시피에는 정확히 500ml라고 되어 있어서요. 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요리는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 봐라. 쌀이 푹 퍼져서 나 이제 다 익었어요. 하고 뽀글거리면 그때 불을 줄이는 거야. 냄새를 맡아보렴.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지 않니?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진짜네요. 정말 고소해요. 그렇지? 그때 야채를 넣는 거야. 너무 푹 익히면 맛이 없고 아삭한 식감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란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주걱을 함께 저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시어머니의 손과 가늘고 하얀 며느리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지연은 그 손의 온기를 통해 책에는 적혀있지 않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유기농만 고집해서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운하긴. 내 마음 다 안다. 최고로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지. 하지만 아가, 진짜 좋은 건 유기농 재료 그 자체보다 엄마가 웃으면서 주는 밥이란다.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다 느끼는 법이거든. 지연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순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며느리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되고 말고. 내 딸인데 당연히 엄마라고 불러야지. 식탁에 차려진 아침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미음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요즘 방식도 옛날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방식의 밥상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기가 돌았고 날카로웠던 눈매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지연에게 동기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묘하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김대리. 요즘 얼굴 폈네. 로또라도 된 거야? 미영은 지연이 시댁 갈등으로 무너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래.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랑은 이제 안 싸워? 저번에 그렇게 난리치더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그거 다 가식이야. 너 나중에 뒤통수 맞고 울지 마.
미영은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예전에 지연이었다면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그리고 남의 가정사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앞으론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씩씩거리며 탕비실을 나갔지만 지연은 이제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입니다. 햇살 좋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순자와 지연은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화려한 차림의 부녀회장 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백오동 며느님 아니야. 아이고, 집 나갔다 돌아오셨다더니 얼굴이 아주 반반해지셨네. 세상 참 좋아졌어. 시어머니 등골 빼먹고 제 성질 못 이겨 집 나간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다니 말이야. 왕 여사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지연을 훑어보았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세댁, 시어머니한테 잘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른한테 대들고 가출하는 거, 그거 집안 망신이야. 알겠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 여사는 지연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들추어내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들려왔습니다. 왕 여사,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막말을 하는 겁니까? 순자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습니다. 막말? 내가 없는 말했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유난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고 집 나갔던 거 사실이잖아. 순자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며느리이고 내 딸입니다. 우리 식구끼리 어떻게 살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함부로 상처를 줍니까? 왕 여사는 지지 않고 소리 높였습니다. 참나.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시어머니도 똑같네. 근본 없는 집안 꼴하고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아라고 무시받던 서름과 부모 없이 자랐다는 꼬리표를 왕 여사는 무기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순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왕 여사가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른다운 행동을 하셔야 대우를 해드리죠.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입 놀리고 인신공격하는 게 어른이 할 짓인가요? 지금 하신 말씀들 명백한 모욕죄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고 제 스마트폰에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왕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왕 여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면 그땐 저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라는 그 한마디의 뒤에 서 있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왕 여사는 씩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놀이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순자가 재빨리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장하다. 정말 고맙다. 지연은 순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의 놀이터는 며느리가 엄마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놀이터에서의 소란이 있었던 그날 저녁입니다. 집안에는 폭풍 뒤의 고요함이 아닌
따스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민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친모녀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퇴근길에 놀이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목격했었습니다. 왕 여사의 모욕과 그에 맞서는 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지키려 했던 아내의 당찬 모습까지 말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는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자신은 고작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다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두 사람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과 순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놀이터에서 다 봤어. 당신이 우리 엄마 지키려고 그렇게 맞서는 거. 그리고 엄마가 당신 감싸려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봤어. 나는 남편이고 아들이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당신이 집 나갈 때까지 몰아세우기나 하고 엄마가 혼자 애 보며 힘들어할 때도 모른 척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지연은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순자 역시 아들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비로소 방관자에서 벗어나 진짜 가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민수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연이 녹음한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5동 302호 입주민 이민수입니다. 부녀회장 왕미자 씨의 입주민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식 항의와 해임을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아파트 단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수가 공개한 녹취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평소 왕 여사의 갑질에 시달리던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결국 왕 여사는 입주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공개 사과를 해야 했고 부녀 회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왕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달력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호텔 뷔페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내 자식까지 무시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강박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호텔 뷔페 예약해야 할까요? 민준이 첫 돌인데 근사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순자는 돋보기를 끼고 민준이의 돌복을 바느질하다 말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내 마음 다 안다. 남들 보란 듯이 해주고 싶겠지. 그래야 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릴 것 같기도 할 테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 생각은 조금 다르단다. 잔치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 민준이를 축복해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잔치지. 순자는 지연의 낡은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안나의 집으로 가자구나.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길요? 거긴 낡고 냄새도 날 텐데. 민준이한테 미안해서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너한테는 아픈 기억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고마운 곳이란다. 내 소중한 딸 지연이를 굶기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준 곳 아니냐. 가서 인사드려야지. 내 딸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내 동생들한테도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자. 그게 우리 민준이의 인생에 진짜 복을 쌓아주는 일이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조차 부끄러워했던 과거를 시어머니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기도 파주의 안나의 집 앞마당에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조명 대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연 그리고 민수가 밤새워 직접 만든 정갈한 음식들이 큰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여들었고 순자는 아이들의 입에 따뜻한 전을 하나씩 넣어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안나 수녀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주실, 청진기, 연필. 수많은 물건이 있었지만 민준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지연이 썼던 낡은 육아일기장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나 수녀님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연이를 이렇게 귀한 딸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를 이제야 만났네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녀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속 깊은 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해질녘 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과 뒤에서 아이를 토닥이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인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태운 차는 붉게 물든 노을을 등지고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우리 방식의 귀가였습니다.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진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